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이 만들 만한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LH 투기 의혹 사건 계속적으로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정치권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좀 얘기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정치라는 거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진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 자체조사를 한다, 특검을 하자, 신도시를 없애야 된다,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정치인들의 어떤 땅 투기, 땅 투자 관련한 얘기들도 막 나오고, 서울시장 선거하고 얽히면서 무슨 오세훈 후보의 가족이 보상을 받았네 마네 이런 얘기들로 많이 흩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런 이슈를 바라볼 때 좀 안타까워요. 이 문제는 금전거래와 관련한 경제 이슈인데, 이게 정치 이슈가 돼버리면은 이제 자신의 정치적 생각, 성향에 따라서 입장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그 원칙적으로 경제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뒤로 묻히는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토지거래와 관련한 대출, 그리고 이제 거기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주는 금융회사들의 역할, 그리고 이것을 감독하는 체계를 취재하고 있는 허윤영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더 이상 추가로 허윤영 기자에 대한 소개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고정으로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금융 관련한 이슈는 허윤영 기자가 많이 책임을 져줄 겁니다. 네. 오늘은 좀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저번에 나와서 또 대출을 말씀드렸지만, 예. 지금은 왜 또 나왔냐면, 이게 이제 금융당국과 이제 경제수장들이 공식적으로 이 LH 사태에서 이 대출에도 문제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 그쵸. 좀 들여다봐야 된다. 근데 농협중앙회 차원의 자체 조사만 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렸었죠. 저번에 했던 얘기 살짝 요약해드리면은 10여 명이 이제 100억 원의 토지를 사는 과정에서 58억 원 정도를 북시흥 농협 한 곳에서 대출을 받았다. 예. 근데 이게 좀 과정이 석연치 않다. 요 얘기를 전해드렸었잖아요. 예. 주로 말씀드렸던 게 제가 그 LTV 담보 인정 비율 예. 요거를 이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거 관련해서 아까 권순우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중앙회가 조사를 했을 때 LTV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실제 이렇게 금감원에도 결론이 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좀 박탈감이 느껴지는 요소가, 이 설령 이 LTV를 위반했다고 해도 이게 행정지도 형태로 이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제재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조금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제 나오게 된 이유는 상호금융, 그러니까 농협이, 이 단위 농협이 금융권에 보면은 시중은행들이 있고, 이제 여기가 제1금융권이거든요. 예. 제2금융권, 이게 1금융권이라고 해서 더 좋고 나쁘고 이게 아니라 금융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예.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농민분들, 어민분들 이런 조합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1금융권과 좀 타겟이 다른 금융권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 LH 사태 때문에 이 상호금융권에 좀 사각지대, 대출 체계에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좀 이런 거에 좀 제도 개선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갑자기 일어나고 있어서, 오늘은 일종의 이 부분을 상호금융은 일종의 개 같은 거죠. 맞습니다. 네. 어떤 조합원, 네.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참여를 해서 네. 돈을 내서 네. 금융회사를 만들고, 네. 조합원 중에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네.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종의 소공동체인데, 지금 말씀해주신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리고 실제로 운영이 되는 형태를 보면 네네. 이들이 사실상의 은행과 비슷하게 대출을 해주고 있고, 맞습니다. 진짜 농민이나 어민 같은 그런 조합원들을 위해서 대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정말 사태처럼 투기적인 수요가 있을 때, 네. 야, 이건 어차피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규제를 이만큼까지 할 필요는 없어. 네. 라고 생각하고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네네. 여기에 슬쩍 들어와서 맞습니다. 돈을 받아서 투기에 사용을 맞습니다. 했었다. 그럼 당연히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상호금융, 이거 사각지대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저번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제가 대출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부가 그 전수조사를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던 날이 11일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때 이 총리실에서 전체 이제 정부 부처의 출입 기자들을 한테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 현안이 단순히 국토부 차원의 현안이 아니라 예. 이 어떤 범정부 차원의 중대한 사태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참여를 해서 그 정세균 총리가 브리핑을 할 때 온라인으로 이거 대출 문제도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때까지 공식적인 그 정부 고위 관료에서 이 대출과 관련된 문제 제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질문이 안 됐어요. 채택이 안 돼가지고. 예. 근데 하필이면 그날 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저기 용인에 있는 어떤 뉴딜 기업 좀 행사가 있다고 해서, 예. 근데 마침 거기에 저희 회사 또 선배가 거기 이제 취재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연차 높은 선배한테 외람되지만, 이거 금융위원장한테 이 대출 문제를 조금 여쭤봐 달라. 이게 좀 느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당국 차원에서
좀 제도 개선 여지가 있지 않냐 여쭤봐달라고 했더니 사안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 주택이 아닌 토지 부분의 대출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날 아침에 허인영제자의 문제 제기를 저희 정부가 수용을 한 거네요. 예. 근데 어쨌든 누군가는 이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투기 사건이라고 보고서 특정한 누군가의 일탈 행위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 모든 문제를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 확 몰아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어 라는 효과를 얻으려고 그러는 건데, 문제를 사실 이렇게 덮고 나면은 이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네. 같은 일이 반복됐을 때 이걸 방어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다음 날에도 문성수 금융위원장 그 발언 이후에 홍남기 부총리가 또 어떻게 대출이 가능했고 과정상 불법 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이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라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대출 문제가 공식화됐네요. 그렇죠. 상호금융권의 투기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를 드러낸 거 아니냐. 좀 이런 게 공식화가 된 상태여서 제가 오늘 나오게 된 건데, 그렇다면 이 상호금융권의 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냐. 요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아까 맨 처음에 100억 원 중 58억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한 곳에 지점이 몰렸다는 점. 요거까지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근처의 농협에서 이 대출이 잘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듣고 LH 직원이 그냥 간 걸 수도 있잖아요. 여기 제도 개선 여지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쟁점은 첫 번째, 이 대출 자금이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의 토지 매입에 활용됐다는 점.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대출을 받았는데 농협이 심사를 분명히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걸러낼 여지가 있지 않았느냐. 직원이 잘못했다라고, 그러니까 불법이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그 용도라든지 그 사람이 누군지까지 체크를 해야 될 의무는 없는데, 어쨌든 거기에 이해관계자가 자금을, 그러니까 이게 저런 거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나쁜 걸로 따지면은 FIU, 불법 자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걸 신고를 해요. 이게 좀 자금의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이용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은 FIU에다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테러 방지나 이런 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 모든 부분에 적용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그래도 이걸 한 번 정도 신경 써줬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 농지담보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의심 없이 이게 이루어져서 투기까지 실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요게 핵심 문제고, 근데 이게 또 왜 이거를 그냥 상호금융 그 직원들이 볼 때는 이게 왜 우리 토지담보대출 우리가 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야? 좀 이런 반응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은행권의 어떤 제1금융권 분들이 이번 대출을 보기에 뭔가 너무 느슨한 점이 많다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이 LH 직원이 토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정말 이 고속도로나 아니면은 정말 좋은 길목 옆에 있는, 누가 봐도 이건 개발이 될 거야 하는 그런 땅이 있을 테고, 근데 요번에 이 LH 직원들이 받은 토지는 어떤 토지냐? 뭐 도로 이런 거 인접된 거 없이 나 홀로 섬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는 땅이거든요. 이걸 맹지라고 그러죠. 맹지라고 합니다. 이 맹지를 가지고 LTV 한도까지, 그러니까 일단 이 맹지를 담보로 잡았다는 점. 시중은행에서는 이 맹지 자체를 담보 가능한 물건에서 아예 제외가 돼 있다. 이거는 뭐 금융당국의 규정이 아니라 이 은행들 자체적으로 여신 심사를 하는 체계를 갖추거든요. 이 체계를 갖춰 놓으면은 이거를 지키면서 이제 대출을 해야 된다. 그게 있는데, 그렇죠.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았을 때 이 담보물을 처분을 해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맹지 같은 경우는 가치 평가를 하기도 힘들고, 맞습니다. 처분을 했을 때 그걸 오롯이 다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힘드니까 이런 부분에서 은행의 여신이었다면은 맹지 같은 경우는 걸러낼 수도 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가격이 제일 문제거든요. 이게 가격이 형성이 되려면 주식으로 치면은 거래량이 많아져야지 기본적으로 이 적정 가격을 수렴한다. 이게 기본적인 대원칙이잖아요. 근데 맹지 같은 경우는 이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담보로 잡으려 해도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 적정 가격이 뭐냐, 이거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크니까 아예 그냥 제외를 하는 거거든요, 시중은행은. 근데 이 농협에서는 이 맹지가 담보가 됐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LTV 거기에 한도까지 꽉 채워서 최대가 69%까지 받은 직원이 있다고 해요.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LTV가 70%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보기에 그래 오케이 담보까지 잡을 수는 있어. 근데
이거를 한도까지 꽉 채워서 준다? 그래서 그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게 시중은행 사례였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시중은행의 어떤 그 뭐 시흥 예를 들어서 시흥에 있는 지점장인데 정말 예전부터 오래 거래하던 뭐 지역 유지나 아니면 그 근처 뭐 조금 소위 말하는 힘 좀 깨나 쓰고 이런 분이 신청을 하러 왔을 때 뭐 LTV 뭐 70%긴 한데 그래도 오래 거래하셨으니까 뭐 자산 상태도 알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돼야지 LTV를 조금 70%까지는 아닌데 조금 줄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금액지. 담보의 외적인 걸로라도 신용을 보강할 수 있는 정성적인 맞습니다.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근데 이제 농협 요 LH 사태에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LH 직원일 뻔히 아는 상태에서 한도까지 꽉 채워서 대출을 한 거. 이게 규정상 아무런 문제도 없지만 하지만 제3자가 봤을 때 이걸 과연 문제 없다라고 볼 수 있지 않냐. 이거야말로 이 제도와 어떤 이 눈높이의 이 간극이랄까? 전형적으로 드러낸 사례가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상호금융권의 여신심사 체계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도 이 LH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상호금융권 여기 조금 느슨한 것 같아. 이거를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릴 텐데 왜냐면 수년 동안 이 지금 부동산 대책이 몇 번 25번째, 6번째 뭐 이렇게 엄청 많았잖아요. 예. 그러면서 했던 게 제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지금 조인 상태입니다. 맞아요. 네. 그렇다면은 소위 말하는 투기꾼들이 정말 있다면 이 아파트에서는 먹을 게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풍선 효과로 제2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 여기로 몰리고 있다라는 거를 금융당국도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주택이라는 게 꼭 그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예를 들어 상가 건물 같은 거 맞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을 맞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파트에 좀 재미가 좀 없을 것 같다라 그러면은 뭐 네. 꼬마 빌딩이라든지 상가주택.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네. 예. 그래서 작년 12월에 나온 보도 자료거든요. 예. 여기 제목이 금융위원회에서 낸 보도 자료예요.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을 높이고 업권 간 규제 차이는 없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보도자료에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종 중심으로 그 지방조합들이 공동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공동대출이라는 거는 한 군데서 할 정도에도 사이즈가 크니까 여러 조합이 같이 해주는 거죠. 맞습니다. 보면은 연도별 증가율이 확실히 그러니까 2018년에 13%, 근데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27.8% 2배. 그쵸 늘었거든요. 이러면서 연체율로 늘어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당국 입장에서는 상호금융권 요거 좀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상태였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상호금융업권의 그렇다면은 건전성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라고 해서 내놓은 어떤 감독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 그게 개정안이죠. 이게 있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대출을 취급할 때 상호금융권이 취급할 때 이 신용 리스크 평가, 그다음에 뭐 차입 목적, 규모 기간 등의 심사를 강화를 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 임직원 관리 등의 방안을 우리가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한 게 작년 7월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행령이 작년 7월에 나와서 시행령인데 나온다고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행령이 이때 같이 12월에 배포가 됐거든요. 근데 시행 시기는 6개월 이후로 잡아놔가지고 지금 그 사이에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도 아마 조금 난감한, 지금 제가 기사 제목에 어떻게 적었냐면 빛바랜 선견지명이라는 어떤 그런 제목을 했는데 근데 물론 이 개정안이 어떻게 보면은 시행됐다고 해서 이 LH 사태를 막을 수는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지만 적어도 이게 당국 입장에서 이런 거 터질 줄 알고 우리 이런 거 마련을 해놨으니까 앞으로 이걸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사에 썼던 표현을 빌리면은 이 국민들이 보는 어떤 이 눈높이,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규제로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그 눈높이와 이 제도의 간극을 이 개정안이 시행이 됐다면은 조금이라도 줄여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나오는 질문이 이거죠. 상호금융업권의 이 대출 여신심사 규제를 어떻게 규제를 할 건데, 어떤 방향으로 할 건데 라고 해서 지금 어떤 방향이 논의가 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호금융업권의 토지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LTV가 70%까지 돼요. 7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원짜리 땅이 있으면 70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토지담보대출 LTV가 한 60% 정도까지라고 해요. 확실히 상호금융권의 어떤 여력이 조금 더 있죠. 예. 근데 더 LTV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가 DSR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총부채,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있는데 이 5천만 원 중에서 1년 동안 갚아야 되는 대출 원리금 요 비율을 뜻하는 게 DSR이거든요. 예.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토지담보대출의 DSR이 40%예요. 그러니까 LTV랑 똑같은 거예요. 아파트랑 이 정도로 조여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근데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 160%. 근데 왜냐하면 이게 상호금융권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에 제가 좀 놀래드렸어야 되는데 160%라는 건 자기 급여보다 60%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한 달에 내가 10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을 벌면은 네. 정말 그 원리금으로 1600만 원을 그쵸. 상환을 하더라도 괜찮다는 그쵸. 거니까 우리가 일견 생각해 봤을 때는 그 부실 위험이 굉장히 높은 그쵸. 수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예. 근데 이렇게 160%까지 풀어줬던 이유는 왜냐면은 이 상호금융이라는 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일반 저희 같은 일반인한테 너 아파트 사세요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농지를 갖고 있는 농민분들이 이 대출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생활 자금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제 자체를 안 조인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40% 시중은행, 상호금융권 160% 이런 상태에서 LH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 상호금융권의 DSR은 당연히 조여줄 수밖에 없는 수순을 밟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딜레마예요. 네. 이게 왜 160%로 될 수밖에 없냐면은 네. 일단 농민들의 소득이 잘 안 잡혀요,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잘 안 잡히다 보니까 이게 소득을 과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쵸. 근데 이게 과소가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 농민들이 또 이게 소득이 되게 불확실합니다. 네. 어떤 계절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되고 네. 이게 그 해에 농작이 잘 됐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이게 굉장히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냥 월급쟁이들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는 사람들 계산하듯이 계산을 하면은 굉장히 사각지대가 넓어져요. 농민들 대상으로 하면. 그러니까 DSR을 좀 도입을 할 때 좀 넉넉하게 한도를 둔 건데 네. 여기서 문제가 이 대출을 받은 사람이 농민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의 어떤 생활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열어놓은 건데 네. 이 빈틈을 하고 들어서 그러니까 농민이 아닌 사람이 가서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가서 그걸 받으니까 와 한도가 160이나 나와 이렇게 되는 거지.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거를 죄버려서 예를 들어서 DSR 160 너무 높아 그래 100%로 잽시다. 근데 이게 이제 과연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올지 왜냐면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통탄할 만한 일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정말 그 안 그래도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뜩이나 이거까지 조여버리면 LHH 그 사태 때문에 금융당국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쵸.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농지담보대출이라는 어떤 이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거를 찾아서 투기를 하는 어떤 이 꾼들의 어떤 그런 욕망까지도 막아야 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가계부채 대책보다 예. 훨씬 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정부가 예.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취지를 들어보면 이게 사실은 그 농민들을 위해서 상호금융이란 조직 자체도 그걸 위해서 있는 거고 이런 대출의 규정 자체도 그걸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이거를 악용해서 투기 목적으로 그만큼 대출을 받은 거라면 네. 그 대출을 좀 회수를 하거나 해서 좀 네. 그분에게 뭔가 좀 페널티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왜 이 LH 직원들이 투기꾼이라는 비판을 받냐?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LTV도 위반을 안 했고, 그다음에 이 농지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농업계에서 제출을 했고, 그쵸. 그다음에 농사도 졌잖아요. 그 나무 막 묘목 심어놨고, 예. 그다음에 등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지자체에 신청도 했고, 조합원까지도 다 들어간 상태다 보니까 예. 이게 적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서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 물론 이게 정말 지탄받을 일이고 좀 이게 뭐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일이라는 거 알지만 하지만 이게 규정상 대출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농업 정책 자금의 형식으로 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뭐 땅을 사거나 하면은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그냥 정부가 회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네. 그게 아니라 민간 금융사의 적법적인 대출을
그 절차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예. 농협중앙회에서도 이거를 섣불리 대출을 회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없는데 대출을 회수했다가 그건 계약 위반이죠. 그렇죠. 계약 위반에다가 또 소송까지 휘말리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농협중앙회가 조금 바라고 있는 건 뭐냐면 농협중앙회가 LH 직원을 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규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농협중앙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어떤 선행 조건이 있어야 되냐. 정부가 이 현행법상 이 투기의 대상이 된 이 토지가 있잖아요. 이 토지, 예. 토지를 환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도 그 그러니까 우리도 그 규정을 토대로 대출 회수를 검토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담보물이 훼손된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회수할 수 네. 있죠. 예. 근데 이제 딜레마인 거죠. 이게 지금 LH 사태에서 분노의 핵심이 뭐냐? 이거를 환수를 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법안을 제정을 해도 소급 적용해서 모르겠어요. 뭐 소급 적용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소급 적용해서 이거를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없다라는 게 요번에 드러나면서 그게 박탈감의 핵심이고 이렇게까지 허술했어? 이런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투기의 핵심인 토지까지도 회수할 규정이 마땅치 않은데 이 대출은 더 회수할 명분이 없는 상태인 거죠. 예. 그 다시 돌아가서 제가 그래서 이 금융위의 이 개정안, 그러니까 상호금융업권의 여신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직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요 개정안 이 시행령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저는 이 시행령이 만약에 시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제재의 근거로서 어떻게 보면 이게 활용이 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게 구체적으로 뭐 너네 부실 대출했을 때 대출 회수하겠습니다라고 법안에 꼭 굳이 적혀 있지 않아도 예. 이 시행령 위반이야. 그러니까 이 대출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회수를 할 여지가 있지 않냐? 요렇게라도 조금 검토의 여지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 시행령에 대한 그러니까 요거를 주제를 갖고 온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태는 이 대출 적법하게 이루어진 대출을 회수할 만한 어떠한 규정도 없다. 그래서 대출을 회수하기가 어려운 상태다라는 게 이제 알겠습니다. 사태 핵심입니다. 네. 아, 참 그래요. 우리 그 서민들, 중산층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그 집을 하나 살라 그래도 집값은 워낙 비싼 데다가 대출도 엄청나게 쪼여놔서 이제 사실상 그 젊은 분들이나 그 좀 자기 자산이 좀 적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 정책에 어느 정도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좀 잘 아는 분들이 이렇게 좀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제도를 이렇게 편법적으로 운영을 해서 뭔가 자기의 또 이익을 취하는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이거를 법으로 모든 걸 강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법으로 막게 되면은 그럼 또 정작 돈 필요한 농민들은 또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선관 의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상호금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상호금융이라면은 결국 상호금융이라는 게 말 그대로 상호 네. 자신들의 조합원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자금을 쓰기로 했었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스스로의 내부 통제를 강화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좀 방어를 해줘야 이런 문제에서 너무 과도한 그런 규제로 실제 그 수혜를 받아야 되는 분이 못 받은 것까지 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런 거를 좀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LH라는 회사에 그 사람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직업윤리 그리고 그 직업윤리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해 가는가도 진짜 크게 처벌을 하고 법을 강화하는 것만큼이나 좀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허윤영 기자 오늘 상호금융 관련한 얘기 해주셨는데 LH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조금은 사각지대에 있었던 네. 그 상호금융의 비주택 담보대출 제도도 잘 개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찬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